새가지고요. 조금 정신이 안 좋아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학부모님들 친구들 학년 부풀어 봤는데 아직 6학년 학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6학년 계십니까? 지금 좀 4학년 중심으로 이제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스킵할 생각이에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앞에서 소론이 길어가지고 일단 영재원이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는 좀 스킵을 할게요. 왜냐하면 영재원 가면 좋으니까 오셨겠죠. 그죠? 실제로 이제 영재원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부산은 과거랑 영재학교랑 관계 되게 중요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저 부산에서 한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불려가서 저희 조치영 목사님 만나고 계속 서울에서 좋아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서울 수업하고 부산 수업하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차이가 뭐냐면 서울 친구들은 자기의 레벨이 어딘지를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자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 부족한데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이 편차가 좀 많이 커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친구들끼리 굉장히 좀 많은 걸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서울은. 우리 부산은 되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나타난 영상 조금 안 좋은 양상이랑 좋은 양상을 말씀드리면 부산 지역의 이과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어는 잘 몰라요. 영어도 잘 모르고 문과도 잘 몰라요. 근데 이과로 따지면 한과의 인기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올해 비공식으로 현재 11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한과형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과학고하고 부산일가고의 입시 실적이 전국 과고 중에서도 탑 클래스. 특히 부산하고 경남 다, 창원, 경남, 부산일가고, 부산과고 4개 다 입시 결과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일반고는 여전히 힘듭니다. 이 편차가 좀 많이 큽니다. 잘하는 애들이 다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지어 카이스까지 끊어서 생각하면 대구가 영재학교보다 부산 일가고가 좋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해요.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인정을 좀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나 과고나 이렇게 이과로 갈 친구들이라면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부산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입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에 대한 걸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고 한 번 더 바뀔 거니까 바뀔 때마다 제가 안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은 가면 좋죠?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가면 좋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들의 마인드, 두 번째는 실제로 학교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루트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교 생활이고 그 다음에 생태기예요. 고등학교에서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입시가 고등학교 1학년 여기까지만 하니까 서울대에서 정시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시, 그러니까 수능 점수만 가지고 서울대를 가는 게 이제 불가능해져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등급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1등급, 2등급 4%, 7%, 11%거든요. 근데 이제 10%가 1등급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로 이제 5등급이 안 되는 이상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 세특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지역 고등학교. 근데 과거나 영재학교는 그게 다 채워지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산대 영재원 관심 많으시죠? 부산대 영재원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공립돌 있잖아요, 그죠? 5개를 던졌다. 자, 어느 게 많이 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해라. 이거 수학과 공통입니다. 수학 문제인데 과학에서도 쓰니까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어느 게 더 좋은지, 자기가 쓴 거 2개 중에 어느 게 좋은지 선택해라. 세 번째, 더 나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실험 절차를 써라. 이게 수학과 융합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수학이에요. 근데 이게 어머니들이 보신 광고에 나와요.
이것이 최근 볼보 광고거든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변에 있는 사물을 판단하는 방법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점을 쏘아서 점이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물건이 있다. 골고루 퍼져 있다. 그럼 물건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 문제는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거 재미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과학자들이나 또는 기술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퍼져 있는 정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자동차가 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판단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수학자들 입장에서 진짜 관심 있는 주제가 부산대행정원의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교과에서 다루냐? 다룬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제일 괜찮은 답은 거리 사이의 평균이라든지 편차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 친구들하고 그냥 열심히 문제 푸는 것만 하는 친구들하고 해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단편적인 문제 같지만 부산대행정원 기출문제 오늘 지금 작년 기출 복귀된 건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수학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만 사실은 그 문화생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하고 칼같이 나눠지지 지금 사실 입시로 들어가면은 수학인지 과학인지 구분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생물 문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는 생물은 외우면 되는 과목이었잖아요. 지금 영재학교 생물은 외우는 과목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한과에 나온 문제 중에 몸에 나노봇을 넣어가지고 뭐 치료를 할 거야. 그 나노봇이 몸속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니? 그러니까 적혈구를 판단해야 돼. 적혈구 어떻게 알아보겠니? 그 나노 로봇의 구조를 한번 그려봐봐. 이게 한과에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생물 문제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 안에는 생물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대의 문화생기는 이미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도움이 돼요. 가면 갈수록 상위권에서는 죄송하지만 중위권 이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내신에 허덕여야 되는 친구들이면 영재학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내신에 허덕일 만큼 중학교 내신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 간소화 이러면서 어려운 걸 계속 빼나갔기 때문에 점점 중학교는 가벼워졌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신이 안 되는 경우는 고등학교에 가서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상위권 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면 더 그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기울여야 돼요. 수, 과학, 공인 다른 과목 마찬가지. 그래야지 뭔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재작년 기출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거는 지구가 왜 쓰레기섬이 생기는지 있어요. 해류에 대한 거, 물이 빨리 흐르는 거니까 천천히 흐르게 되고, 빨리 흐르는 데서는 운반이 될 거고, 천천히 흐르는 데서는 모일 거니까. 바닷물이 느려진 곳에서 모인다. 이런 게 생각들을 써야 되는 건데 교과에 나옵니다. 과학 교과에 나와요. 이게 4년 때 배우는 이 물이 흘러가는데 지형, 뭐 이렇게 V자 계곡, U자 계곡 그때 배워야 되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쓰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 진입하시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문화생태 영역을 좀 특히 수학까지 나누어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공부하는 역량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때 이게 어제 이제 사실은 밤을 새운 이유가 이건데 올해
한국과학인재학교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과학 축제를 해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거든요. 보통 과학 연구 발표 대회를 40팀을 뽑아요. 2024년도에는 한 140팀 정도 지원했었어요. 아직 한 30분 남았는데 제가 10시까지 확인한 바고 올해 한국과학 축전에 지원한 번호가 230번 넘었어요. 40팀 뽑는데 이제 벌써 6대 1인데 원래 마지막 1시간에 왕창 몰리거든요. 그럼 트레이너적으로 300 간다고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미리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쭉 진행해왔어요. 그 중에서 이 주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이야기하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왜 이런 걸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전부 다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해봤어요. 여기에는 교과에 있는 그 어떤 과학 내용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과학에서 배우는 다양한 혼합물의 분리라든지 그 다음에 물 위에 뜨는 밀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을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6학년까지 진행되는 그 과학의 혼합물의 분리까지 다 이해가 되어야지 이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만 잘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교과만 잘한다도 아니고요. 교과 공부가 잘 된 친구들이 그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픽에 적용하는 것들이 일상적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부산대 연계원 기출문제를 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부산대에서는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냐?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는 있어요. 있는데 선행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합격과 연관되는 것들은 그 학년에 배운 것들을 얼마만큼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얼마만큼 토픽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중요하냐, 교과냐 자격이냐, 상위권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쪽에 무게를 줘야 되냐? 자, 4학년 교과 중심.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머니들이 별 교과 공부를 많이 시키다는 거 그게 아니고요. 4학년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창의력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표현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저 6학년이 되면 뭔가 많이 배우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없어집니다. 발표 잘할 것 같잖아요. 안 해요. 한계를 올라가면 더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나중에 뭐 따로 질문하시면 말씀드리지만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영재학교 하는 친구들 수업하는데 수업 시간 내내 물어봐요. 뭐니 계속 물어보거든요. 한 3, 4개월 해야지 입이 트여요 애들이. 처음 수업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애들은 더 그래.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은 던져 맞추면 막 떠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의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교과 지식을 잘 다듬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적용시켜주면 자연스럽게 4학년들은 이 부분이 커버가 돼요. 이건 수업을 해보시면 애들이 모아놓고 놀게 만들어보면 아시잖아요. 4학년은 돼요. 6학년은 안 됩니다. 6학년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 답이야. 질문하면 답 그럼 끝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발수가 줄어들고 발표를 안 돼요. 서울에서 고등 K모까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전국대 K모 상까지 다 받고 그리고 고등부 K모라는 여학생이 발표하는 수업을 처음 한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수업을 저랑 한테 처음 했대. 근데 그 친구 말 잘해요. 발표도 잘하고. 근데 그걸 처음 하네. 왜냐하면 고등 K모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성실하게. 자기 생각 발표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교육의 흐름이 최상위권만큼은 확실하게 바뀐 거 맞아요. 중위권, 하위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수능 잘 봐야 되고요. 내신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남으니까. 그럼 최상위권은 어떠냐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급 받아서 뭐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조금 전에 서울 친구하고 부산 친구하고 다른 거. 자, 남학생 친구들. 남자아이 친구 키우시는 분들이 같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언제 찾을까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하는 친구들을 몇몇 만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는 WTO에 가겠다, WHO에 가겠대요.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에티오피아에 기부하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쟤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길래 엄마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나 의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6학년쯤 돼가지고 여자애가 그 여학생인데 엄마한테 물었대. 엄마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어떻게 도울 수 있어? 네가 의료봉사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갈 때만 도와줄 수 있겠네? 아니 그러지 말고 쟤네들을 정말 제대로 도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조사해봐.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더니 나 WTO 갈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그때부터 갑자기 뭐하냐면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그게 민사고 갔어요. 명확하게 자기 생각을 자기소개서 뭐 손댈 게 없어요. 질문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의대 갔다가 바로 WTO 가기 위해서 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난 민사고 가야 돼요. 이런 남학생은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서울에서 전남에 여름방학 때 갔거든요. 이제 바뀌긴 하는데 올해까지 여름방학 전남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셋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과제 주고 이제 작업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야, 너 원서 어디 쓸 거냐? 나 과거서 떨어지는데 안 쓸 거냐? 안 쓰긴 쓸 거야. 올해 아깝잖아. 올해니까 어디 원서는 하나 써볼 건데 과거는 안 되고. 중학교 3학년이에요. 남자애들끼리 어머니들 안 계신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자, 부산에 없습니다. 부산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자기가 올 A인데 어느 학교에 원서를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남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올 A 나오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어머니들 너 영재학교 가야 돼 이러면서 학원에 나는 당연히 영재학교 가. 이유는 몰라. 일단 영재학교 좋다고 하니까 나는 영재학교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도 내가 올 A를 받았는데 올 A가 아까워서 어딘가 특목고에 원서를 써봐야 될 거야. 아까우니까 나는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중학교 3학년 남자애는 부산에는 없어요. 이게 서울의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올 A 받은 게 아깝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이 에요. 그럼 거기서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영재원은 들어가면 어떤 게 좋으냐? 그나마 부산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애들의 그룹이 그대로 영재원 그룹이에요. 자기 포지션은 또 그렇게 잡아요. 나는 수학 잘하는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 과학 잘하는 친구야. 공부 열심히 해. 친구들이 나 영재원인데 나 과학 못한다고 하는 건 자존심 상해. 과학을 우리가 내가 제일 잘해야 돼. 이런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여학생들은 안 보내셔도 돼요. 알아서 해요. 진짜 알아서 합니다. 자기 포지셔닝 자기가 잡습니다. 네, 남자애들은 못 잡습니다.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저희 첫째가 제가 생각 나이가 있었어요. 첫째가 벌써 대학원 갔는데 대학 갈 때 그랬어요. 아빠, 나 중학교 때 과거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열심히 하라고 했다. 너 영재까지 다 갔지 않냐? 그냥 가라고 해서 갔지. 열심히 했으니까 갔지 않냐? 근데 왜 과거는 열심히 안 보냈냐? 열심히 풀지 안 했냐? 나름대로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제 사는 애가 시켰지. 사고력 수학도 했고 뭐도 했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그랬어. 네 성격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했겠니? 그랬더니 그건 아니겠다. 그 남자애들 보니까 나중에 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애들은 빠른 애들은 한 3년 정도 간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하는 생각을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들은 하더라고요. 조금 더 심각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있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한, 정말 머리가 피로피로 죽으시지만 하고 치킨 뭐든지 행복한 그런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좀 이쪽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행복한 게 어디서 하냐면 공부하는 데서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잡혀요. 그런 효과가 정말 좋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의성은 언제부터 중요해지냐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되게 많이 개발시켜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창의성이 없는 친구는 없어요. 문제는 창의력과 창의성을 구분하셔야 돼요. 창의력은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것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다못해 글이라도 하나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묻습니다. 엄청 재미난 이야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거 정말 좋다. 그거 연구해보자.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는데 기억 못합니다. 이야기할 때만 즐겁습니다. 창의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교육학 쪽에서 창의성을 길러준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창의력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게 스탬퍼,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성격들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사고 기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영재원에 제일 도움이 돼요. 그럼 창의력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창의는 기본적으로 5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민감성인데 어디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걸 아는 능력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들께서 새로운 한 휴대폰을 딱 보시는 순간 그 휴대폰은 창의적인 거냐 아니면 고만고만한 거냐 보시면 알죠. 그게 민감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휴대폰 바뀌는 걸 다 겪은 세대 입장에서는 삼성에서 해칭 나왔을 때만 해도 행복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폰 나오고 갤럭시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고만고만해져서 요새는 새로운 휴대폰 나온다고 해서 뭐 별반 놀랍지도 않아요. 접는 거 접을 수 있지. 근데 처음 나왔을 때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창의성이에요. 다른 새로운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민감성입니다. 두 번째는 유창성인데 이거 설명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창성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저는 첫 수업 때 보통 이걸 하는데 뭐로 하냐면 타고 다니는 거 적어봐라 이렇게 많이 적으면 돼. 20개는 적어보자. 그러면 창의성 이제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현대, 기아, 소나타, 아라떼 뭐 이러면서 자동차 이름 20가지가 쫙 적힙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한테 시키면 그나마 뭐가 나오냐면 저기 자전거라든지 킥보드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좀 창의적인 친구들은 뭐가 나오냐면 말이나 소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건 한반안에서 말이 탁 나오고 나면 소가 나오고요. 소 나오고 나면 낙타, 코끼리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융통성이에요. 융통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말 유도리 부린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생각의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것 했는데 누군가가 말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그 범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소도 타고 다니지, 코끼리도 타고 다니지, 낙타도 타고 다니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주가 바뀌면 갑자기 이야기가 많아져요. 기차, 지하철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첫 이야기 터트리면 그게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데 어머니들 이게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먼저 설명드릴게요. 독창성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야기 안 하는데 그 친구만 이야기하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답이 되는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타고 다니는 거 뭐가 특별할까요? 빈도수가 매우 낮은 게 뒤에 2개가 있고요. 그 앞에 빈도수가 조금 높은 거 말씀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자, 뭐가 나오냐면 마차가 나오고 나면 인력거가 나옵니다. 네.
그거 나오고 나면 간혹 유모차가 나옵니다. 근데 유모차까지 나와도 안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근데 이건 쓰면 답이 될 수 있는데 잘 안 쓰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아빠입니다. 홍마 타고 업혀 다니고 그게 답이 되거든요. 근데 잘 안 써요. 그런 게 나오는 게 독창성이에요. 그럼 정교성이 뭐냐? 창의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창의력이라고. 창의력을 평가하는 거는 이 앞에 4개 아닙니다. 정교성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교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창의성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밀도를 재는 실험을 설계하세요. 근데 돌이야. 모양이 불규칙해.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해봤거든. 알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물에 넣어서 잰다. 1점짜리 답입니다. 정교성입니다. 물에 넣으면 어떻게 밀도가 나오는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답은 보통 물에 넣으면 물을 받아놓고 돌을 넣으면 물이 약간 올라와요. 2점짜리 답입니다. 왜냐? 처음에 넣어놓은 물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야 되고 돌을 넣었을 때 올라온 물에 표시를 해야 되고 나중 국에서 처음 물을 뺀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 만약에 물보다 가벼우면 뜰 거 아닙니까? 그럼 내리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것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교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창의력으로 가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쓰는 예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가 변신해서 로봇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네가 감독이야.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서 자동차가 변신해서 로봇이 되는 거라고 설명하면 90%는 아마 또봇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거에 설명할 수 있어야 정교성입니다. 자기의 머릿속에는 멋진 로봇이 있고 그게 자동차로 변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영재원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재성 검사는 보통 여기까지 끝나요. 그럼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잘 없어요. 다 이쪽이에요. 교육청은 이게 영재성 검사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기출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부산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연계원하고의 지필 문제의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이게 꽤 오래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울타리가 쳐져 있는 들판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공간에 어떻게 꾸밀지 설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역을 애들 수학과 하는데 하냐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들은 공원, 어떤 놀이공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순차적인 프로세스에 맞는 뭔가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놀이기구, 동물원 이런 것들은 나와요. 앉아서 쉬는 벤치나 음식점이나 화장실 본 게 있으니까 써요. 뭐가 빠지냐면 보통 주차장, 매표소,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프로세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쓰라고 하면. 휴게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직원 휴게소라든지 이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쓴 친구를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공원을 만들고 공원을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 관리하는 직기를 보완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는 그 관리사무소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할 건데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안 써요. 왜냐? 아이들의 사고 영역 바뀌잖아요. 아이들은 공원에 가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일한다 이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보기 되게 좋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써라라고 하면 지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이고 줍니다. 그래서 창의력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그럼 길러줄 수 있냐?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도 그런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벌써 10년 됐겠다. 우리 첫째 초등학교 가니까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친구가 발표를 하고 일어서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스님이 앉아. 다른 친구한테 발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일어나서 옆으로 나와서 의자를 놓고 딱 서서 발표를 하니까 발표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하지만 그걸 발표로 그렇게 배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발표를 하는 데는 되게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꽤 많이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일단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틀린 답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올라갈수록 발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있어요. 손 들고 발표기에 얻어서 발표했는데 선생님 틀렸어라고 말하면 애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습관이에요. 아이들은 놀리고 싶거든요. 이거 정답 아니면 발표를 안 해요. 근데 그건 안 좋죠. 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이들의 발상. 모든 답이 돼서 공원에 설치하는데 벤치가 아니고 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의자가 아니고 그냥 돌을 나는 갖다 놓겠다고 해도 벤치 대신에 돌에 앉아도 된다. 이렇게 아이들은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타고 다니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빗자루도 됩니다. 앞에 해리포터를 붙이면 됩니다. 양탄자도 돼요. 앞에다가 알라딘을 붙이면 됩니다.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하면 학교에서는 놀림받거든요. 그걸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애들은 터집니다. 갑자기. 희한하게 다 나옵니다. 구름도 탄다고 하죠. 당연히. 손오공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출돼야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난받지 않아요. 틀렸어. 그거 아니야. 가 아니. 그것도 돼.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래? 다른 거. 또 다른 거.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건 저희 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창의성 교육을 따로 하고 교과 교육을 따로 해서 창의성을 길러서 교과에서 쓰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창의성 할 때 엄청 재밌게 스캔 기법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 사투를 만드는 연습을 다 한 다음에 교과 수업을 했어요. 효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창의성 수업하고 교과 수업을 구분을 지어요. 아무리 이걸 키워줘도 여기서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과 수업을 창의성 수업처럼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또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앞에 이상하게 교사가 허용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다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못 삽니다. 선생님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라고 하고 아이는 개별적으로 가르치라고 하고 아이의 가치는 개별적으로 인정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내신이 없어지기 전에는 교실에서 창의성을 키웁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좀 이따 수학 말씀드릴 건데 이 수학 문제예요. 굳이 따지면. 근데 영재성 검사 문제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도형을 주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을 만들어라 입니다. 별도 만들 수 있고 영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6개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정하라고 했죠. 돌려도 되고 이제 6개를 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배치를 할 거예요. 배치를 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도형은 다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붙이냐는 정말 아이들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 평가가 되냐면 그림에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 예쁘게 그리는 거는 우리 영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글씨 예쁘게 쓰는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알아보기는 써야 되지만 어쨌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냐면 제목에서 평가가 돼요. 너는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토레스인데요. 토레스라고 하는 그 창의성을 연구하시는 분이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내려놨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를 보면 창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건데 처음에는 저도 그럼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은 뭐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평가 기준을 보고는 제가 인정했어요.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 주어진 것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창의적인 친구들은 주어진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야 돼요. 있는 걸 활용해서. 그래서 원래 있던 그림이 안 보이게 그리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딱 보고 이제 보통 저같이 여기 이어가지고 배반 들고 덮만 들고 세하고 무리네 점수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으로 바꿔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의도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담고 그리는 그림에서 재미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관습에서 탈피하려는 정도가 있느냐를 평가합니다. 사실 이건 다음에 이제 사실 부산대 영재원보다는 교육적 영재원에 가까운 문제라서 교육적 영재원 설명할 때 그때는 이 그림 평가 기준표 자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평가가 될 거라는 게 신뢰가 돼요. 평가 기준들을 보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걸 수업을 할 때 야, 이거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야 점수 높게 나와. 그쪽 너무 앞이죠. 그렇게 수업 못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수업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이거는 영재원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글의 내용, 문맥을 이해하고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써봐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교육적인 문제 문제인데 최근에 부산대도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자유연상독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어디서 굉장히 많이 쓰냐면 드라마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뭔가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이모가 나오게 뭔가 계속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것들이 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순서도 쭉 나열하면 하나의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에서 재미난 요소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재밌다 여기서 엉뚱하게 나오는데 이런 거 재밌다라고 하는 것들이 탁탁 꽂힐 때 우리가 화면에서 신선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도 똑같은 작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언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시험 문제가 아닐 때 잘합니다. 실험에서 이런 거 써야 될 때 못합니다. 실험을 딱 시키면 실험 기사가 쭉 있으면 이거 어떻게 재밌게 구성해가지고 재미있는 걸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겠지.
성질 급한 애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있으면 착한 모범생이 탁 선생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상위권에서 문제가 생겨요. 중위권 그게 맞습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위권 딱 실험 기부 주고 이걸로 할 수 있는 실험 설계해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영작교 문제는 대놓고 그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페트병, 고무줄, 비닐봉지, 물 뭐 이렇게 쭉 써놓고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 끝! 이게 문제 끝입니다. 영작교 문제입니다. 지금 3학년 되는 녀석이 시험 쳤었으니까 1, 2, 3년 전 시험이에요. 이게 합격한 녀석이 뭘 줬냐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 그 페트병 돌돌 말고 색종이 붙이고 물 이렇게 비닐봉지 담고 이래가지고 망원경 만든다고 했는데 잘했을까요? 잘했다. 근데 되나요? 된다고 꾸겼잖아. 그럼 됐지. 아니 말로는 되잖아. 실제로 안 되더라도 그렇긴 하죠. 그게 상위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상위권에서는 정형화된 실험을 할 줄 아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할 줄 안다가 아니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 자기들이 그 정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 가르치지 못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 자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찾는 능력, 이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그 다음 연구 방법은 선생님들이 야 이런 기자재 있어 써봐 이렇게 해봐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출발이 안 된다고요. 주인공만 모아놓으면 새로운 실험 해봐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해볼래? 안 나와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까지. 그러면 할 수 있는 연구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안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재원 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기 학력 교과는 반드시 마스터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플러스 2까지. 수학 마찬가지. 과학 마찬가지. 이유는 어머니들 요거 개념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2학년 뭐로 나올까요? 저울로는 안 나옵니다. 애들 저울로 나오면 4학년입니다. 모빌로 나오죠. 모빌만 되기로 나와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과학에서 저울로 나옵니다. 4학년 때가 뭐로 나오냐면 숫자 적힌 판에 이렇게 갖다 놓고 나무도만 몇 개 올리는 거, 규칙 찾는 거. 그래가지고 질의 원리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요 단계가 있어요. 그럼 2학년 저울, 이 모빌하는 애가 4학년 바로 할 수 있냐? 바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2학년 때 그 경험을 잘 가지고 3학년 때 가서 양팔 저울로 무게 비교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그걸 배우고 그럼 5학년 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대저울을 설명할 수 있어요. 대저울로 이렇게 추가 하나 매달려 있고 물분 매달려 놓고 이렇게 평일대에 옮겨가지고 비례식 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 대저울이거든요. 그럼 대저울이 언제 나오냐? 4학년이나 5학년 영재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래요. 4학년 교과를 잘 공부한 친구는 할 수 있어요. 4학년에 나와요. 그럼 5학년, 6학년 교과를 잘 공부한 친구는 쉽게 답을 적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양날의 검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4학년 문제를 보고 6학년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지식이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창의성이면 이제 찔리는 겁니다. 창의성의 경우에는 차라리 모를 때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3학년 수학 영재 시험에 나만의 저울을 만드세요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교과를 전체적으로 보고 보는. 그래서 교과 공부는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문제는 그 교과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곳에 쓰도록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교과, 창의성 두 개는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답을 쓰는지 보고 어떤 부분에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지를 저희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도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문제구나, 답을 쓰는 게 아니고 답을 만드는 거구나, 내 생각을 쓰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에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교과를 쓸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집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기출 문제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서울에 거 많이 가져다 쓰긴 할 거예요. 서울대, 영재원, 연대. 근데 이제 영재원마다 조금씩 나오는 문제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대 기준도 저희가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것들 있으면 계속 가져다 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 문제를 어떻게 창의성 문제로 그리고 창의성 평가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전체 틀을 잘 알고 있는 교사하고 수업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경험 있는 쌤들이 잘 할 것 같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이 더 창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사의 능력보다 교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교사가 굉장히 허용된 뭔가 아이들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교사랑 수업하는 게 좋습니다. 좀 권위적이다. 좀 영재원 수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 영재원 수업은 정말로 많이 그 럭비공이 튀어야 되는 수업이거든요. 그게 허용적인 선생님이 계시고 튀는 걸 절대로 허용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교과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학년 교과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영재원을 도전하시는 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3학년은 교과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3, 4 정도는 한 3, 4개월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수학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수학은 선행 많이 나가고 계시잖아요. 선행 빠르기보다 심화가 중요해요. 자기 학년 심화가 안 있으면 영재원 준비하시기 전에 꼭 심화 교재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문항으로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답 쓰는 연습, 자기 생각을 풀어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은 부산대 영재원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은 부산대가 없잖아요. 교육청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은 제 경험상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애도 떨어지고요. 못하는 애도 붙습니다. 이건 사실 내부적으로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2학년에서 뽑는다고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영재성이라고 하는 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성숙이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수학 영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보통 정말 수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벌써 구구단을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시켜도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시키라는 게 아니고 시키지 않아도 수가 좋아서 구구단을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구구단 노래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성향이에요. 막 그런 거 읊으면서 말장난 하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면 정말 수학 잘하고 수학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4학년 됐는데 구구단을 못 외운다. 또는 5학년 됐는데 구구단에서 자꾸 틀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구구단 외우는 것만으로도 애가 엄청 똑똑해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게 4학년, 5학년 되면 중요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영재성 검사에도 비슷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책 많이 읽은 여학생들이 참 예쁘게 잘 적어요. 근데 그게 영재성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영재검사 만드는 분들도 조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3학년이 이게 심해요. 조금 특히나 생활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3학년인데 10월달생, 11월달생 많이 힘듭니다.
진짜 많이 힘들어요. 생활에서 4월생, 5월생 차이 많이 납니다. 이때는. 그래서 어릴수록 이 성숙하고 영재성하고가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3학년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학년부터 좀 명확하게 좀 잘하는 애들이 뽑혀 나가기 시작해요. 영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뽑힙니다. 그래서 3학년은 편하게 시험 치시고 결과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원미로 간다 생각하시기 제일 좋습니다. 4학년 때 부산대 교육청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자기 4학년 교과까지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4학년이 5학년, 6학년 중학교 거 한다 어렵죠. 근데 중학교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으면 하시면 돼요. 교과는 하시면 돼요. 빠르다 느리다 큰 차이 없습니다. 4학년 수학은 물론 이제 좀 1년 이상 차이 나버리면 좀 따라가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4학년이 빠르다 느리다 말하는 거는 좀 선 넘은 거예요. 하면 돼요. 그때부터라도. 6학년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가고 있다. 이러면 느리죠. 그건 맞아요. 플러스 1은 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100번 공부해서.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거 지금 못한다고 느리다. 안 그래요. 4학년 거 똑띠 하고 있으면 돼요. 플러스 1 정도 하면 괜찮은 거예요. 노만한 거고. 6학년 거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끼리 싸울 때 교과 가지고 붙냐? 안 붙어요. 4학년 영재원 싸움은 창의성이에요. 교과는 차이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자기 생각 쓰는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수업이 부산대 영재원 수업을 7월달부터 시작할 거고 1월달에 일요일날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산대 영재원은 융합주간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 2회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주 2회로 수업을 하는데 교재를 다르게 들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절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수업만 들어도 되게 수업, 교재 커리큘럼은 운영이 될 겁니다. 다만 두 번 들어오는 게 아이들하고 제가 수업하기가 좀 더 편하고 많은 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날만 수업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주 2회 수업을 기본으로 진행할 겁니다. 커리큘럼은 분리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교육청 영재원 수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부산대 영재원 결과 나오기 전에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부산대 시험 다 치고 나서도 그냥 바로 재밌게 교육청 영재원 수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 배 부담 없이 잘 와서 잘 놀 겁니다. 영재원 수업은 되게 즐겁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주실 필요도 없고요. 다음 딱 한 가지 과제 안 해온 것만 챙겨주시면 돼요. 과제가 안 들어오면 사실은 일주일에 만약에 수요일날 안 들어오고 일요일만 들어오는데 과제 한 번 안 해버리게 되면 3주가 떠버리거든요. 그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주 2회 할 때 수업을 과제가 한 번 안 들어올 때는 그래도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커버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친구가 과제를 한 번 안 해버리면 3주 텀이 생기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과제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수업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 전용우 대학도 수업하고 계시고 저희도 수업하고 있는데 초과실 과학이 있고요. 수학 과목에 수업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교과 진도는 아이의 능력에 맞게 차근차근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행을 먼저 하고 심화를 나중에 하는 거는 좀 피해주세요. 왜냐하면 심화 교재는 그 학년에 배운 교과 개념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만드는 거지 선행해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는 해결될 걸 인수분해 안 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인수분해 배웠다고 쉽게 애들이 문제를 푼다? 잘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사고력이 안 길러지는 거예요. 개념 활용 능력을 못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수업을 공부를 했으면 심화 교재를 하고 2학년 1학기 걸 하든지 1학년 2학기 걸 하든지 적어도 1학년 1학기 심화가 보통 2학년 중등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1학년 1학기 심화가 보통 2학년 1학기 심화와 연관이 있어요. 그럼 2학년 1학기 하기 전에 1학년 1학기 기본 끝나고 1학년 1학기 심화할 때 1학년 2학기 지도 나가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2학년 1학기를 해서 1학년 1학기 심화를 해버리면 애들이 심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연관 있는 단원이 있을 때 선행을 배우고 앞단원에 심화를 하면 심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요 순서만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이제 지키시면 나머지는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학도 비슷합니다. 특히 물리 같은 거 저기 속도, 뭐 힘, 에너지 막 저기 책에 들은 거 많아요. 그 중학교에도 나오고 초등학교도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말로 하는 거랑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게 일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는 점검을 하고 가요. 그 점검을 하고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랑 그냥 지필로 해서 골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과학 공부를 할 때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을 많이 보세요. 반답형보다는 서술형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과학은. 수학은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한데 반드시 과정을 쓰는 풀이를 쓰는 연습을 시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경우 빼고 때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문제 보고 답 3번 뭐해서 나 계산 다 했어. 아, 이런 친구는 오케이. 자, 그게 아니면 한번 설명해 볼래? 정도까지 하셔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해서라도 유도를 하셔야 돼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영재원에 도움을 많이 됩니다. 영재원 전부 다 서술형 주관식이거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영재학교 되게 그 다음에 과거 면접 때문에 우리 부산은 부산 1과고, 부산과학고, 그 다음에 부산 영재학교가 있잖아요. 한과형 있잖아요. 예전에 한과형이 부산과학고였었어요. 부산과학고가 지금 전국당 영재학교로 제일 먼저 바뀐 학교예요. 그러면서 부산 지역에 과학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과학고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건의를 해서 부산 지역의 과학고가 장영실 과학고라는 학교로 만들어졌었어요. 이 장영실 과학고를 만들 때 누가 이 학교의 시스템을 기하느냐면 부산과학고를 한과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셨던 부산과학고 행정실장님이 메인이 돼서 여기 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영실 과학고는 시작 때부터 집비시험이 없었어요. 학교 방문 면접하고 소집 면접하고 학생을 뽑는 걸로 부산 지역의 과학고는 지금 이제 있는 과학고는 전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어서 전국에 있는 과학고가 집비시험이 없어졌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과학고는 집비시험이 없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부산 지역 과학고예요. 그래서 부산 지역은 굉장히 이 선발하는데 자신을 가진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걸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학교에서 배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렇게 해요. 답을 찾으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너네들이 쓰는 게 답이라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답을 만들어라. 수학도 마찬가지. 네가 쓴 게 답이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체크해라. 설명되면 답이고 설명 안 되면 답이 아니다. 그걸 기준으로 저희는 영재학교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을 맞추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있었잖아요. 수학 문제 답 모르고 0, 1, 마이너스 중에 골라서 써라. 있었잖아요. 이게 주관식 답답하면 그런 게 있다. 그런 거 안 통해요. 부산은 서술형 모든 그 영재학교 시험은 서술형이고요. 주관식 서술형 답답편도 없어요. 주관식 서술형이고요. 부산과고, 부산 1과고 전부 다 없어요. 전부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답이다. 왜냐? 이렇기 때문에 답이다. 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갖출 수 있어야 최상위권이 돼요. 이과에서는. 그거를 언제부터 연습할 수 있냐면 영재부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걸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영재원가 계속 발표하고 프레젠트하고 그래서 영재원이 중요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영재원에 관해서 또는 영재학교에 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PD 말고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요새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러니까 영재원이 필요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원하시면 해드릴 건데 지금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3학년이면 네. 2학년 같이
왜냐하면 5학년은 이거 보여드린다. 제가 PPT 빼먹었네요. 부산 지역에서 연계원 지원하는 게 자, 3학년 교육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4학년 교육청 지원할 수 있고 부산대가 먼저 부산대 먼저 지원하고 된 친구들은 부산대 가고 안 된 친구들은 교육청 시험 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부산대 초등교육과정이 5학년이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학년 때도 부산대 연결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초등과정은. 그러니까 그 한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5학년이 많이 붙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20명 있는 거예요? 4, 5학년 포함해서 네. 1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사사를 이제 또 뽑아가니까 그래서 5학년은 교육청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대까지만 4, 5 같이 하는 여기 뽑아왔잖아요. 네. 부산대까지는 4학년이랑 같이 수업이 맞아서 저쪽에 네. 교육청 영재원은 몇 월부터 준비하시나요? 부산 그냥 부산대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교육청은 12월 첫 주에 시험을 쳐요. 그리고 부산대 결과가 10월 마지막 주에서 11월 초에 나와요. 11월 달부터 쭉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에 사실은 4학년이면 사실 여기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4학년.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행되는 영재성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여기서 좀 하고 가는 게 맞거든요. 10월 정도부터 준비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부산대 영재원 수업이 완전히 모의고사한테 넘어가는 거는 요강까지 나오고 나서부터. 요강 나오기 전까지는 작년 기준 문제까지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요. 요강이 나와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요강에 맞춰서 모의고사 문제가 딱 시작이 됩니다. 방학특강이나 이런 건 아직. 방학특강은 교과 방학특강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등까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특강, 지구과학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부터 시작되는 정규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4학년들은 영재원 특강보다는 교과 특강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주로 수학 중심. 왜냐하면 이번 방이 조금 길어요. 6주 정도 되는데 중학교 그 과정 시작하는 저 6학년들 말고 4학년들은 해당 학년에서 지금 구멍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 딱 배우고 이제 5학년 들어가면 이때부터 사실 저희가 특별반 운영을 이제 7월 때부터 할 건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좀 빠른 친구들이 중등 과정에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이제 같은 경우에 6학년 심화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여름 방학 때 심화할 수 있게 6학년 심화 코스들 이런 것들이 방학 특강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방학 특강이 주로 수학에 초점 맞춰져 있고 6학년들은 과학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기본 교과반에서 꾸준히 진행하시는 게 돼요. 근데 우리는 교과고 그러니까 하는 교과 공부 다 한 친구는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네. 이거 하면서 앞에 있는 교과반에 같이 들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돼요. 네, 교과반이 네. 다음 교과반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안 맞으시면 다른 데서 그냥 진행하면 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더 알차게 해드린다는 걸 약속드릴 수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과학은 이상하게 많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거는 초등학교 과학부터 객관식 문제 풀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좀 해주세요. 특히 과학은 답이 2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발 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문제 풀 때 답이 3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애들이 화를 냅니다. 답이 3개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4개를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답이 4개가 아니고 3개가 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3개도 해야지. 그럼 웃으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늘 그냥 답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이 맞다는 4개를 안 읽고 가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각 문항들 읽고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린지 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이 생각이 다양해지는데 자꾸 답이면 끝 이렇게 되면은 자꾸 생각이 다칩니다. 특히 과학은 심각해지. 그래서 그나마 수학은 괜찮잖아요. 답을 X의 답을 고르시오. 뭐 1, 2, 3, 4, 5인데 뭐 3인데 답이 4가 될 수도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수학은 좀. 근데 과학은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왜 안 될까? 그럼 왜 답이 3번이라고 했을까? 이건 어떤 부분이 좀 틀릴까?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을 허용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네. 같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예 융합 기반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셔도 알겠지만 수업은 그렇게 진행해요. 수학 문제, 과학 문제 다 섞인 문제들 가지고 계속 디스커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는 교과대로 따로 해달라 부탁드리는 건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근데 교과를 4개하면 교과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저희가 4학년 5학년 같이 치면 그러니까 4학년을 5학년 4학년도 사실은 할 수 있으면 보통 5학년, 6학년 교과까지는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필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돼요. 보통 사실 저희 전용호 선생님이 초과식 하는데 초과식반에도 같은 개념이면 중학교 개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심화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에서 4학년 공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공부해 정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학년인데 5학년들 시험 치니까 반드시 5학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처음 녹화하려서 지금 원장님이 네. 수학 진도라는 중요한 걸 배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되니까 시키는 거죠. 네. 또 궁금하시면. 네. 교육청 지원은 수학 따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따로. 그러면 교육청 수업할 때도 같이 융합 수업? 아니요. 여기서는 이제 수학과 나눠집니다. 영재성 수업은 일요일 날 그대로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중에 있는 수업은 수학, 과학 따로 나눠야 돼요. 네. 당연히 여기 지금 설명 많이 안 드렸습니다. 선생님 수학으로 다 그러니까 문제지의 순서만 다르고 대부분 문제가 한두 문제가 다를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할 때 넣어서 지원하면 네. 네. 네, 과학을 지원해도 어차피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요. 수학으로 지원해도 과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산대. 그러니까 문제가 융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달라요. 4문제가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비율입니다. 네, 그러면 부산대 영재학 대비 수업을 7월부터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7월 전까지 4학년 전체 과학 교과를 마스터하고 계셔. 과학 교과는 그냥 꾸준히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꾸준히. 물론 많이 하면 무조건 좋다. 그거는 다다익성이 있다. 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6월달에 갑자기 과학 실수 늘려가지고 공부를 또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안 하고 있으면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그건 맞죠, 그죠? 안 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학년 정도는 예습을 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학년까지 진도를 아예 역량에 맞게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어떤 실험도 했었냐면 지금 4학년 친구들 이제 용해 부분 수업을 하는데 설탕을 녹이는 걸 관찰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설탕 이렇게 넣으면 물에 들어가면서 아지랑이가 싹 생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당연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심지어 꼬마 정부를 끼우는 걸 신기하고 재밌어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학교에서 했어야 되는 활동. 집계 전성 정도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학교에서 안 하니까. 아니, 집계 전성 찍는 게 뭐가 그 특별한 거. 저기 연결돼서 불 들어오는구나.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 사실 저는 과학 수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하시는 수업이 다 실험 위주로 수업을 아니요. 실험 위주가 아니고 꼭 필요한 실험을 해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회로 수업을 하는데 꼬마 중에 불 들어온 걸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전지 여러 개 연결하면 그럼 펑 터지겠네요 라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하면 뭐 과학자들 실험하는데 뭐 스위치로 펑 터지는 거지 꼬마 정도 펑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저희는 꽂아주거든요. 하나씩 뭐 고장 나더라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서를 하면서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다 4개 딱 꽂으면 갑자기 꺼져버려요. 4개째는 안 돼요. 다시 해봐. 불 안 들어와요. 왜 그렇게 했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 자체도 이제 학교에서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시켜요. 꼬마좀 태워 먹고 이렇게 하면 꼬마좀 고장 나는구나. 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 같이 해 나가야지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지. 그냥 책 있는 대로 이렇게 불 들어온다, 밝다, 끝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실험들을 하는 거고. 그거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해요. 연결도 해보고 직렬도 야 이렇게 되니까 안 밝아져요. 와 여기도 불이 들어와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고 그러고 나면은 뭐 이렇게 나무에도 꽂히고 지우개 꽂으면서 이 지우개는 전기 안 통하네요.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해도 눈으로 보니까 달라요. 이러면서 애들이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 수업들 중심으로 해요. 저희가 모든 실험 다 해드린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실험 전문 학원도 있잖아요. 거기 더 많은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험만 하는 것의 장점도 있고요. 실험 안 하는 것의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은 그러면 교과 수업이 진도가 7월 달에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들은 대부분 지금 중학교거나 중학교 심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대치동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등과학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많은 친구들은 4학년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기 5학년 때 중등과학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6학년 때 중등과학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들어갈 반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도 기준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과학을 시작하는 걸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가 조금 많이 가벼워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4학년 영재원 대비할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학을 교과를 시작해도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거는 4학년 영재원 대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공부를 해보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 해버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4학년 3, 4월달 정도부터는 중학교 과학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저희가 그런 걸 잡습니다. 그럼 답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목금토 초과심 수업이 네. 진도별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다행히 이제 진도가 비슷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잘 못 드리지만 이제 과목별로 진도를 나가는데 지금 화학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네. 화학 끝나고 나면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물리가 좀 끝난 반들이 있어요. 그 물리는 다음 텀에 돌아올 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목별로 나눠서 네. 초등과학을 다그 과목별로 그 끝내시고 초과심이 1년 컬이고요. 그 다음 중학교도 1년 컬이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화생지 저기 앞에 보면 책이 있거든요.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초과심도 4권인데 한 과목에 3달씩 잡고 4권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분권을 하려고 했는데 분권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좀 이렇게 못 배우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지금 물화생지 4권으로 그냥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12권 물화생지에서 한 달에 한 권씩 딱딱 공부를 해나가는 형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학교 교재는 저기 하이탑도 쓰고 저기 중등과학에서 던지는 문제를 수업에서는 하이탑 교재로 쓰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기본 사이언스 중등과학 교재는 100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서술형 주관식을 기준으로 해서 개념 형성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내신이 필요한 친구들은 차라리 저기 내신 집중하는 교재들 있잖아요. 요새 탑티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내신 때 내신 수업 다 이렇게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문제 대비 그러니까 내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신을 하려고 합니다. 내신 합격에는 교재 쓰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하이탑하고 지금 저희 교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또 사이언스 교재 제가 만들 때 벤치마킹 한 게 하이탑이고 그다음에 문학을 서술형 중간식으로 바꾼 이유는 답 맞추는 거 가지고는 개념이 잡혔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문학을 서술형으로 바꾼 거고 그래서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등과학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도 하이탑하고 차별화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만들지는 못해요. 자기 생각을 쓰는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재를 구성한 순서인데 뭐 화이탑은 이게 학년별로 돼 있으니까 문화생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저희는 못 불편해요. 물리는 물리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공부하는 걸 하려고 저희가 사이언스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원은 문화생지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수업 들으셔도 나중에 빠졌던 거는 뒤에서 다음 사이클에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